2003년 6월 8일 태국 푸켓 에메랄드빛 바다가 눈부시게 펼쳐진 카론 비치였습니다. 신혼여행을 온 김현수 31와 박소연 29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대학교 MT에서 처음 만나 7년을 사랑했고 지난달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현수는 증권사 대리로 승진했고 소연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평범하지만 그만큼 단단한 부부였지요. 리조트 발코니에서 석양을 바라보던 현수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행복만 남았네. 디지털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순간이 두 사람의 마지막 미소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2003년 6월 11일 새벽 3시 그들은 리조트 423호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정리된 여행 가방과 귀국 티켓이 놓여 있었고 에어컨은 켜져 있었습니다. 침대는 잠든 흔적조차 없이 깔끔했죠. 마치 잠시 산책이라도 나간 것처럼. 2003년 6월 13일 오후 2시 15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었습니다. 김현수의 어머니 이순자 씨와 박소연의 부모님은 2시간 전부터 출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국항공 TG682편 방콕발 인천행 비행기였지요. 탑승객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족들은 목을 길게 빼고 출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승객이 나올 때까지 두 사람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 오늘 들어온다고 했는데요. 이순자 씨는 불안한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공항 안내데스크로 달려갔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당 좌석은 체크인 기록이 없습니다. 그제야 가족들은 태국항공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확인 결과 김현수 박소연 부부는 탑승 수속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약된 좌석 38A와 38B는 그대로 비어 있었죠. 오후 4시 이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제 아들 내외가 태국에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시절 해외 실종 신고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경찰은 외교통상부를 거쳐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연락해야 했고 그 대사관이 다시 푸켓 현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빠르면 이틀, 늦으면 일주일이 걸리는 복잡한 절차였지요. 휴대폰은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국제 로밍이 너무 비싸서요. 급한 일 있으면 리조트 전화 쓴다고 했어요. 2003년 해외 로밍은 분당 2,000원이 넘었습니다. 신혼부부에겐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요. 가족들은 부랴부랴 리조트에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분당 3,000원이 넘는 요금이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6월 13일 오후 6시 현지 시각으로 오후 4시였습니다. 푸켓 파통비치의 시뷰 리조트 프런트였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태국인 직원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룸 423. 체크아웃 했어요. 6월 11일 아침이에요. 뭐라고요? 11일이요? 예. 아침 일찍 택시 타고 갔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비행기는 13일 오전편이었고 이틀이나 일찍 체크아웃할 이유가 없었죠. 짐은요? 짐은 가져갔나요?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직원은 객실 관리부서에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충격적인 답이 돌아왔습니다. 객실에 짐이 그대로 있습니다. 6월 14일 새벽 푸켓 관광경찰이 423호실에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기묘할 만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화장품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여행용 가방 2개는 자물쇠가 채워진 채였습니다. 안에는 깨끗하게 개어진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지요. 하지만 탁자 위엔 여권 2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백금 결혼반지 한 쌍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안쪽 각인에는 2003년 5월 10일 현수소연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A사 용지를 반으로 접은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볼펜으로 휘갈겨 쓴 한글이었습니다. 당신이 믿지 않아도 나는 그 사람과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필체는 여성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종이 가장자리는 구겨져 있었고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처럼 보였지요.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지문 채취, 혈흔 반응 검사, CCTV 확인이 진행됐습니다. 객실에서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욕실 배수구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사진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복원해보니 신혼부부가 카론비치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찢은 듯 가장자리가 불규칙하게 갈라져 있었지요. 6월 14일 오후 푸켓 경찰청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폴 차와폰 경감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한국인 신혼부부 실종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강도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푸켓은 한국인 관광객을 노린 범죄가 잦았습니다. 2001년 제트스키 사기, 2002년 택시 강도 사건, 그해 초에도 관광객을 노린 날치기가 잇따랐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은 돈이 많은 여행객으로 인식됐습니다. 김현수 부부도 비교적 고급 리조트에 묵고 있었고 현수는 고가의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객실에서 노트북과 디지털 카메라가 사라졌습니다. 범인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언론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6월 15일자 조간신문 일면이었습니다. 신혼부부 푸켓서 실종 강도 소행 추정. 태국 여행 과연 안전한가? MBC 뉴스데스크는 이 사건을 톱으로 다뤘습니다. 행복해야 할 신혼여행이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침통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다음과 네이버에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태국 여행 절대 안 간다. 범인 꼭 잡아야 한다. 당시 PC통신 하이텔과 나우누리 게시판에도 글이 이어졌습니다. 푸켓 여행 취소해야 하나요? 작년에 갔을 때도 위험했어요. 가족들은 절박했습니다. 6월 16일 이순자 씨와 박소연의 아버지 박진수 씨는 직접 푸켓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편도 항공권이 1인당 80만 원이 넘었지만 망설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발 살아있기를. 이순자 씨는 비행기 안에서 내내 기도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시뷰 리조트로 달려갔고 볼 경감을 직접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수소문했지만 두 분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공항, 버스터미널, 항구를 모두 확인했지만 출국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 있다는 거예요? 폴 경감은 말을 흐렸습니다. 가능성은 세 가지입니다. 납치되어 어딘가에 감금되어 있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그는 잠시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6월 17일 아침 수사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리조트 청소 직원 쏨차이가 경찰서를 찾아온 것입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의 표정은 불안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라면요? 어떤 한국 남자가 그 부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수영장에서, 식당에서, 복도에서 항상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봤어요. 같은 여행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쏨차이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 리조트 직원이었어요. 경찰은 깜짝 놀랐습니다. 직원이라고요? 이름이 뭔가요? 한도윤이요. 수영장 관리 직원이에요. 그 순간 이 사건이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폴 경감은 즉시 인사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한도윤, 33세, 한국인. 2001년부터 시뷰 리조트 수영장 관리 직원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6월 11일 이후로 출근하지 않았어요. 수사팀은 즉시 한도윤의 숙소로 향했습니다. 리조트에서 2km 떨어진 낡은 원룸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은 비어 있었고 침대 위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뒤지던 경찰이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1999년 어느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한도윤, 그리고 여자는 박소연이었습니다. 2003년 6월 17일 오후 3시 푸켓 경찰청 수사회의실이었습니다. 폴 차와폰 경감은 한도윤의 인사기록 파일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한도윤, 1970년생, 서울 출신, 2001년 2월 10일 리조트 입사, 수영장 관리 및 수상 스포츠 강사. 이력은 다소 특이했습니다. 서울의 중견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했지만 졸업 후 줄곧 해외에서 일했습니다. 1997년 필리핀, 1999년 인도네시아, 그리고 2001년부터는 태국, 모두 해변 리조트였습니다. 왜 한국인이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박진수 씨가 물었습니다. 폴 경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흔한 일입니다. IMF 이후 한국을 떠난 청년들이 많았어요. 동남아 리조트는 한국 관광객이 많아 한국인 직원을 선호했지요. 폴 경감은 리조트 인사팀장 뿌라윗 씨를 불렀습니다. 한도윤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주세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았지요. 수영도 잘 가르치고 친절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글쎄요. 혼자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지 않았지요. 쉬는 날엔 늘 혼자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가끔은 술에 취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여자 관계는요? 없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요. 잠시 머뭇거리던 뿌라윗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왜 결혼 안 하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 번 사랑하면 충분하다고요. 경찰은 한도윤의 방에서 발견된 사진을 분석했습니다. 1999년 여름 인도네시아 발리 꾸따비치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는 연필로 희미한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1999년 7월 23일 소연아,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게. 도윤. 그 사진을 본 박진수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사람 알아요? 폴 경감이 물었습니다. 소연이가 대학 때 사귀던 남자친구예요. 1999년 여름방학 박소연은 해외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고아원에서 2달간 봉사했지요. 당시 교대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며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8월 말에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밝고 웃음 많던 애가 조용해졌고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도윤은 1997년 IMF 때 회사를 잃었습니다. 빚만 남기고 모든 걸 정리한 뒤 더 이상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동남아로 향했지요. 필리핀에서 다이빙 강사 자격증을 땄고 인도네시아 리조트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박소연을 만났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고아원에 찾아와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쳤고 소연은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박진수 씨는 그때의 딸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1999년 8월 10일자였습니다. 오늘 도윤 오빠와 바다에 갔다. 석양이 너무 예뻤다. 오빠는 물었다. 한국 돌아가면 날 잊을 거야? 나는 절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다. 나는 대학생이고 오빠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세계는 너무 다르다. 8월 27일 마지막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헤어졌다. 공항에서 오빠가 울었다. 나도 울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박소연은 힘들어했습니다. 학교에 다녔지만 마음은 늘 발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도윤과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지요. 그 시절 국제전화는 사치였고 이메일은 유일한 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2000년 2월 소연은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았지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무렵 그녀의 인생에 김현수가 들어왔습니다. 대학 동문이었고 증권사에 다니는 듬직한 남자였습니다.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했지요. 좋은 사람이야. 안정적이고 믿음직스럽다. 소연도 알았습니다. 한도윤과는 다른
현실적인 따뜻함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고 미래가 보였지요. 2003년 5월 10일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인연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2년 여름 소연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낯선 아이디 하나가 일촌 신청을 보냈습니다. CON 1999. 자기소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다를 기억하는 사람. 그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잘 지내? 소연은 답하지 않았지만 일촌을 끊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그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오늘 석양이 예뻤어. 비가 오네. 잘 지내길 바라.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글들을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2003년 4월 소연의 미니홈피에 결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2003년 5월 10일 인생의 새 출발. 그날 그는 마지막 댓글을 남겼습니다. 축하해. 행복하길 바라. 그 후 한 달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소연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운명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지로 선택한 곳이 바로 푸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조트엔 한도윤이 있었지요. 6월 8일 푸켓 공항에 도착한 부부는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수영장을 지나던 순간 멀리서 누군가 소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리조트 유니폼을 입은 남자. 그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소연은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한도윤이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소연은 고개를 돌렸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도윤은 소연의 미니홈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명록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때 그 바다, 기억나? 다음 날 아침, 소연은 리조트 로비의 공용 컴퓨터로 미니홈피를 열었습니다. 그 시절엔 스마트폰이 없었기에 이런 공용 PC가 유일한 연결이었지요. 화면 속 그 한 문장을 본 소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도 알았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을요. 2003년 6월 9일 오전 11시 시뷰 리조트 420 사무실이었습니다. 박소연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샤워 중이었고 물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지요. 소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말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그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할까? 샤워를 마친 현수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스노클링 어때? 아까 프런트에서 추천하던데. 응, 좋아요. 소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6월의 푸켓은 무더웠습니다. 햇살은 눈부셨고 바람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영장 입구에 한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파란색 리조트 유니폼에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었지요. 안녕하세요. 수상 스포츠 프로그램 안내해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또렷한 한국어였습니다. 현수는 반가워했습니다. 오, 한국분이세요? 네, 여기서 일한 지 2년 됐습니다. 한도윤은 소연을 단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스노클링 하시려면 오후 2시 보트가 있습니다. 좋아요. 바로 신청할게요. 현수는 신이 나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부부는 다른 신혼여행객들과 함께 보트에 올랐습니다. 한도윤은 구명조끼를 나눠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물속에서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보트는 바다 위를 달렸고 30분 뒤 산호초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현수가 먼저 뛰어들었고 소연이 뒤따랐습니다. 물속은 아름다웠습니다. 형형색색의 물고기들, 살아있는 산호들이 춤을 추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서도 소연의 시선은 자꾸 한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한도윤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물속에서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쪽으로 오라는 뜻이었지요. 소연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는 이미 헤엄쳐 가고 있었습니다. 망설이던 소연도 그를 따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조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왜 왔어요? 소연이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우연이에요. 거짓말이죠. 믿든 말든요. 한도윤의 눈빛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행복합니까?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니죠. 맞아요. 알 바 아니죠. 그때 멀리서 현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여기 물고기 많아요. 소연은 아무 말 없이 한도윤을 뒤로하고 현수에게로 헤엄쳐 갔습니다. 저녁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현수는 여전히 들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었어. 스노클링 최고야. 소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음식의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직원분 참 친절하더라. 한국말도 잘하고. 응. 나중에 팁 좀 줘야겠어.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현수는 로비의 공용 컴퓨터로 향했습니다. 회사 메일 좀 확인할게요. 소연도 옆자리 컴퓨터에 앉았습니다. 습관처럼 싸이월드에 접속했습니다. 미니홈피를 열자 새 방명록 알림이 떴습니다. GON 1999의 새 글. 그때 그 바다. 기억나? 소연은 놀라 재빨리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현수가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뭐야? 저거? 응? 방금. CON 누구야? 그냥 옛날 친구예요. 무슨 바다 얘기야? 현수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연은 황급히 로그아웃했습니다. 6월 10일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아침 식사 내내 둘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해변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어제 그 댓글. 현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바로 지웠어? 그냥요. 소연아,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혼자 로비로 나갔습니다. 소연의 미니홈피 비밀번호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그녀가 직접 알려줬었지요.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 삭제된 댓글을 복원했습니다. GON 1999. 그리고 그가 남긴 글 하나. 4년 만에 널 봤어. 넌 여전히 아름다워. 이제 내 사람이 아니지만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나는 그저 멀리서 바라볼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 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4년 만에? 내 사람이 아니지?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2002년 여름부터 이어진 댓글들. 잘 지내? 오늘 석양이 예뻤어. 비가 오네. 그리고 결혼 사진 아래 남겨진 마지막 글. 축하해. 행복하길 바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그 남자는 그녀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 9시 현수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누구야? 뭐가요? GON 1999점 누구냐고. 소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봤어. 다 봤다고. 그건 그냥 4년 만에 봤다는데 여기서 봤다는 거잖아? 현수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설마 오늘 그 직원? 스노클링 가이드? 소연은 침묵했습니다. 대답해. 그 사람이야? 소연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현수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미쳤어? 그 사람이 여기 있는 걸 알고도 왜 말 안 했어?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거짓말. 진짜예요. 우연이에요. 우연이라고? 그걸 믿으라고? 현수는 벽을 쳤고 소연은 울부짖었습니다. 6월 11일 새벽 1시. 두 사람의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이웃 투숙객이 항의했습니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현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리조트 옥상이었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은 끝없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속삭였습니다. 믿었는데, 정말 믿었는데, 새벽 2시 10분. CCTV가 그를 포착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0분 뒤 소연이 뒤따라 올라왔습니다. 여보.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떨렸습니다. 현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요. 여보, 제발 들어봐요. 나 정말 듣기 싫어요. 그 사람이랑 아무 일도 없었어요. 진짜예요. 현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왜 그 사람은 여기 있어요? 왜 우리를 지켜봐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소연은 다가갔습니다. 현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난간이 바로 뒤였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요. 여보, 넌 거짓말쟁이야.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어. 아니에요. 소연이 현수의 팔을 잡으려 한 순간 무언가 일어났습니다. CCTV 화면이 흔들렸고 10초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화면 속 옥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2003년 6월 13일 새벽 6시 푸켓 파통비치 앞바다였습니다. 어부 솜폰 씨는 어둠이 채 걷히기도 전 바다 위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파도는 잔잔했지요. 오늘도 별 수확 없겠군. 그는 한숨을 쉬며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물에 걸려든 건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금속성 물체 하나가 해초에 뒤엉켜 있었습니다. 솜포는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작은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은색 바디, 삼성 디지캠 V4. 2003년 당시 인기 있던 400만 화소 카메라였습니다. 방수 기능은 없었지만 비닐 지퍼백에 쌓여 있었지요. 완전히 밀봉되지는 않았지만 물의 유입은 어느 정도 막아준 듯했습니다. 솜포는 카메라를 흔들어 보았습니다. 물방울이 몇 개 떨어졌지만 내부는 멀쩡해 보였지요. 관광객이 떨어뜨린 거겠지. 그는 카메라를 보트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오전 9시 항구로 돌아온 솜포는 카메라를 집으로 가져가 말렸습니다. 아내 완 씨가 물었습니다. 그건 어디서 났어? 바다에서 건졌어. 팔 수 있을까? 고물상에 가봐. 그 시절 관광객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 파는 일은 흔했습니다. 시계, 선글라스, 카메라. 특히 디지털 카메라는 제값을 받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솜포는 이상하게 마음이 걸렸습니다. 혹시 안에 사진이 있을까? 주인이 누굴까? 오후 2시 그는 동네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이거 고칠 수 있나요? 수리기사 차이 씨가 카메라를 살펴봤습니다. 바닷물에 빠졌군요. 어디서 주셨어요? 그물에 걸렸어요. 차이는 배터리 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배터리는 빠져 있었습니다. SD 메모리 카드를 확인하자 64MB짜리 카드가 들어 있었지요. 이건 혹시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번 볼까요? 차이는 카드를 카드리더기에 꽂았습니다. 잠시 후 컴퓨터 모니터에 폴더가 떴습니다. DCIM, 디지털 카메라의 기본 폴더였습니다. 폴더 안엔 사진 파일이 32개, 그리고 영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2003억 611만 207.avi. 2003년 6월 11일 새벽 2시 7분에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도 있네요. 차이가 파일을 더블 클릭했습니다. 화면은 어두웠습니다. 흔들리는 영상. 밤이었고 누군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와 여자. 한국어였습니다. 솜폰과 차이는 한국어를 몰랐지만 그 분위기만큼은 느껴졌습니다. 고함 소리, 울음소리, 격한 숨소리. 분명 싸움이었습니다. 차이는 곧 영상을 멈췄습니다.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솜폰도 불안해졌습니다. 그들은 카메라와 메모리 카드를 들고 파통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 푸켓 관광경찰 사무실. 폴 차와폰 경감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그 한국인 부부의 물건일지도 모르겠군. 즉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엔 옥상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흔들리는 카메라, 그리고 두 사람의 실루엣이 잡혔습니다. 남자와 여자, 한국인이었습니다. 폴 경감은 한국어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자의 목소리. 여보, 제발 진정해요. 남자의 목소리. 진정하라고? 지금 이 상황에? 내 말 좀 들어봐요. 듣기 싫어. 넌 거짓말쟁이야. 폴 경감은 영상을 멈추고 카메라 속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공항에서, 리조트에서, 바다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의 미소. 김현수와 박소연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수사팀을 소집했습니다. 실종자들의 카메라를 찾았습니다. 안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오후 6시 푸켓 경찰청 회의실. 프로젝터에 영상이 띄워졌습니다. 통역관 미선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생하겠습니다. 0000 어두운 화면. 계단을 오르는 소리. 002로 옥상 문이 열립니다. 바람 소리. 0023 난간에 기대어 있는 남자. 김현수로 보입니다. 0040 여자의 목소리. 여보. 0042 현수가. 0045 소연 여보. 제발 들어봐. 나 정말. 0048 현수 듣기 싫어. 0052 소연 그 사람이랑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선 씨의 통역이 이어졌습니다. 0105 현수 그래? 그럼 왜 여기 있어? 왜 우릴 지켜봐? 0110 소연 몰라. 나도 몰라. 0118 현수 가까이 오지 마. 0122 소연 여보. 제발. 날 믿어줘요. 0127 현수 넌 거짓말쟁이야.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어. 0132 소연 아니야. 0135 소연이 현수의 팔을 잡습니다. 0137 현수가 손을 뿌리칩니다. 0140 격렬한 몸싸움. 0143 카메라가 떨어지는 소리. 0148 남자의 절규. 소연아. 0152 무언가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 0210 옥상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정적.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분명 옥상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폴 경감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떨어졌습니다. 카메라는 왜 바다에 있었을까요? 몸싸움 중에 떨어진 듯합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던 사람이 난간 밖으로 떨어졌거나 손에서 미끄러졌을 가능성이 있죠. 기술팀은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1분 43초, 17번째 프레임. 난간을 넘어가는 듯한 팔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흐릿했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었지요. 음성 분석팀도 투입되었습니다. 소연아, 하는 절규를 증폭했습니다. 목소리는 김현수의 것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떨어지며 외친 것인지, 떨어지는 사람을 향해 외친 것인지는 끝내 판별할 수 없었습니다. 6월 14일 새벽, 이순자 씨와 박진수 씨가 경찰서로 왔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세요. 폴 경감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봐야 합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 며느리의 울음소리. 이순자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현수야, 화면, 속 절규, 소연아.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박진수 씨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건 무슨 뜻입니까?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연이가 밀었다는 건가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영상이 너무 흔들려서요. 거짓말, 싸우는 소리 들렸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 범위를 좁혔습니다. 리조트 옥상 아래는 절벽이었습니다. 그 아래엔 날카로운 암석과 좁은 해변이 이어져 있었죠. 수색팀은 절벽 아래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다이버들이 투입되었고 해안선을 따라 수중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는 증거품으로 봉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더 깊어졌습니다. 카메라는 왜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을까요? 누가 그것을 쌌을까요? 그리고 누가 옥상에서 떨어졌을까요? 김현수였을까요? 박소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영상은 진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질문만 남겼습니다. 2003년 6월 14일 오전 7시 푸켓 시뷰 리조트 뒤편의 절벽 아래 수색팀 12명이 줄지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안전 로프를 묶고 헬멧을 쓴 채였습니다. 절벽의 높이는 약 25m. 아래는 칼날 같은 바위투성이 해안이었지요. 바다는 파도를 세차게 몰아쳤고 하얀 물보라가 절벽을 덮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바위가 미끄럽습니다. 수색대장 쏨사이의 목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울렸습니다. 오전 9시 23분. 첫 번째 발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요. 뭔가 있어요. 대원 누이가 외쳤습니다. 바위 틈 사이 검은색 운동화 한 짝이 끼어 있었습니다. 나이키 에어맥스 270mm 사이즈. 밑창이 달아 있었고 옆면엔 흠집이 있었지요. 하지만 결정적인 건 신발 안쪽이었습니다. 깔창에 마른 피가 스며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 감식반이 곧 도착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GPS 좌표를 기록했습니다. 위치는 옥상에서 수직으로 약 18m 떨어진 지점. 바람을 감안하면 타당한 거리입니다. 감식반장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운동화는 증거 봉투에 조심스럽게 담겼습니다. 오전 10시 40분. 두 번째 발견이 있었습니다. 운동화가 있던 곳에서 약 3m 떨어진 바위 위였습니다. 흰색 천 조각이 바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남성용 셔츠의 일부였지요. 크기는 약 20cm, 15cm. 찢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천에는 짙은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꽤 많은 양입니다. 감식반원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오가 지나도록 수색은 이어졌지만 더 이상의 유류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신도 다른 흔적도 없었습니다. 다이버들이 바다 속을 뒤졌지만 그곳 역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류가 강했습니다. 시신이 먼 바다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쏨사이가 보고했습니다. 6월의 푸켓은 우기가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거친 파도와 불규칙한 해류가 진실을 삼켜버린 듯했지요. 오후 2시 푸켓 경찰청 법의학실. 테이블 위엔 발견된 증거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법의학자 탄원이 신발과 셔츠를 차례로 검사했습니다. 혈액형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그는 깔창에서 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간이 검사 결과는 A형. 김연수의 혈액형과 일치했습니다. 셔츠의 혈액 역시 A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DNA 검사입니다. 탄원이 차분히 덧붙였습니다. 2003년 당시 DNA 검사는 보통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샘플은 방콕의 중앙법의학연구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탄원은 혈흔 패턴을 확대경으로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상합니다. 뭐가요? 폴 경감이 물었습니다. 혈흔의 방향이 앞에서 뒤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반대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등 쪽에서 피가 흘러나왔다는 뜻입니다. 폴 경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추락 전에 이미 부상을 입었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탄원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밀었을 수도 있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신발 역시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밑창의 흙에서 리조트 옥상 바닥재와 동일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신발은 옥상에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신발끈에서도 미세한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신은 상태에서 출혈이 있었다는 뜻이지요. 탄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6월 16일 DNA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속도였습니다. 신발과 셔츠에서 검출된 DNA는 동일인이었습니다. 김연수 99.8% 일치율이었습니다. 사망자는 김연수로 확인됩니다. 폴 경감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사인은 추락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 및 전신 타박상으로 추정됩니다. 이순자 씨는 영안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현수야, 우리 아들. 시신은 없었지만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신발, 셔츠, DNA, 모든 것이 김연수의 죽음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그는 6월 11일 새벽 리조트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시체는 거센 조류에 휩쓸려 바다로 떠내려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리조트 객실에서 박소연의 물건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집만 남아 있었지요. 그녀가 가져간 것 같습니다. 폴 경감이 말했습니다. 급하게 도망쳤지만 자신의 물건은 챙긴 거죠.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요? 6월 17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리조트 직원 한도윤이 실종된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출근한 건 언제입니까? 6월 10일입니다.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수사팀은 곧 그의 숙소를 수색했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여권과 지갑, 휴대폰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책상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이 발견되었습니다. 소연아, 넌 내 전부였어. 하지만 이제 넌 다른 사람의 아내야. 행복하길 바란다. 비록 내 곁이 아니더라도. 도윤. 편지는 낡았고 날짜는 없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감정을 묻어둔 흔적 같았지요. 그리고 오후 3시 출입국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6월 11일 오후 3시 15분. 한도윤, 쿠알라룸푸르행 항공편 출국. 편도 티켓이었습니다. CCTV에 찍힌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표정은 불안했고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도망친 겁니다. 폴 경감이 단정했습니다. 자신이 범인이라서 혹은 진실을 알고 있어서일지도 모르죠. 말레이시아 경찰에 협조 요청이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도시 쿠알라룸푸르에서 한 사람을 찾는 일은 바늘을 바다에 떨어뜨린 것과 같았지요. 며칠 뒤 한국의 언론은 폭발했습니다. 푸켓 신혼부부 비극, 남편 사망 확인, 아내 실종, 옛 연인도 행방묘연, 신문 일면마다 같은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방송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신혼여행이 비극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인터넷은 추측으로 들끓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밀었다. 옛 연인과 공모했다. 두 사람이 짜고 남편을 죽였다. 6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 이순자 씨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은 상복 차림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아들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알고 있을 겁니다. 제발 나와서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소연 씨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자의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왜 숨습니까?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플래시가 터졌고 그녀의 울음이 서울 프레스센터를 가득 메웠습니다. 6월 21일 푸켓 경찰은 박소연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용의 사실은 살인, 과실치사, 증거인멸, 사체유기. 그녀의 얼굴은 여권 사진과 결혼식 사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의 공항과 항구, 국경에 그녀의 사진이 배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6월 11일 새벽 이후 박소연은 마치 공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지요.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그 깊은 곳 어딘가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지요. 2003년 6월부터 11월까지 박소연의 행방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고 전 세계 공항과 항구, 국경에서 그녀의 얼굴이 검색되었지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단 한 번도 그녀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구상에서 증발해버린 사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순자 씨는 매일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도 소식이 없나요? 제 아들 현수는요? 하지만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아무런 단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8일 오후 4시 30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출국장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싱가포르행 티켓을 들고 줄에 서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 검은 티셔츠, 청바지, 그리고 선글라스. 그녀는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이름은
PARKSOIEON이었죠. 출입국 심사관 아즈마는 여권을 스캔했습니다. 잠시 뒤 모니터에 붉은 경고창이 떴습니다. INTERPOLRED, NOTIC, WANTED. 인터폴 적색 수배자였습니다. 아즈마는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전화를 걸었습니다. I-24 Red Notice Confirmed. 몇 분 뒤 공항 경찰 4명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Miss Park, please come with us. 박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You are under arrest. Interpol, Red Notice.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승객들은 웅성거렸고 디지털 카메라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5시 공항경찰서 조사실. 박소연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손톱은 자라 있었습니다. 옷은 오래된 티셔츠 한 벌뿐이었지요. 경찰 자말이 물었습니다. 한국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그 전에 묻겠습니다. 6개월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왜 도망쳤습니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자말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피해자라고요? 그날 남편이 저를 밀었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살기 위해 도망친 거예요. 그럼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배낭을 수색했습니다. 등산용 배낭 하나,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낡은 수첩 한 권. 그 속에는 도주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6월 12일 버스로 하지시아에 도착. 6월 20일 말레이시아 국경 통과. 7월 5일 쿠알라룸푸르 도착. 치밀하게 움직인 흔적이었지요. 그리고 배낭 밑바닥에서 경찰이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은색 테이프로 여러 번 감겨 있었습니다. 테이프를 벗기자 금속성 물체가 드러났습니다. 손목시계였습니다. 롤렉스 서브마리너. 금색과 은색이 섞인 투톤 모델이었습니다. 유리는 깨져 있었고 시침은 새벽 2시 41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시계줄에는 마른 피가 묻어 있었지요. 자말은 시계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는 각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To 하은수, Love Mom. 2001년 3월 15일.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이건 당신 남편의 시계죠? 소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떨어진 뒤 저는 절벽 아래로 내려갔어요. 혹시 살아있을까 봐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숨을 쉬지 않았어요. 바위에 피가 많이 흘러 있었어요. 그래서 시계를 가져갔다? 네, 시신 옆에 떨어져 있었어요.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건 마지막이었으니까요. 자말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범죄 현장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증거를 훼손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현금이 조금 있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버텼습니다. 불법 체류자들 사이에서 숨어 살았어요. 어떻게 태국을 빠져나왔습니까? 육로로요. 버스를 타고 하지시아이까지 갔어요. 거기서 브로커를 만나 돈을 줬어요. 5만 바트. 그가 저를 국경 밖으로 데려다 줬어요. 자말은 조서를 덮었습니다. 당신은 곧 송환됩니다. 12월 9일 대한항공 KE672편 쿠알라룸푸르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소연은 수갑을 찬 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형사 2명이 함께 타고 있었지요. 승객들은 그녀를 힐끗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신혼여행에서 남편 죽인 여자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구름을 바라봤습니다. 형사 이강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남편이 당신을 밀었습니까?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해했어요. 한도윤 때문에요. 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오후 5시 30분, 인천국제공항. 비행기 문이 열리자 수십 개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외쳤습니다. 박소연 씨, 남편을 죽였습니까? 한도윤과 공모한 겁니까?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 통제선 너머에서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야. 내 아들 죽인 여자야. 이순자 씨였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왔어. 그 여자 잡았어. 경찰이 그녀를 붙잡았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송차 안에서 박소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의 울음이 겨울 공기를 갈랐습니다. 12월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경찰서 조사실. 검사 박준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2003년 6월 11일 새벽 푸켓 리조트 옥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싸웠어요. 남편이 오해했어요. 제가 옛 남자친구와 아직 관계가 있다고. 한도윤 말입니까? 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남편은 화가 나 있었어요. 제 미니홈피에서 도윤 씨 댓글을 봤거든요. 그때 그 바다 기억나? 그 말 한마디에. 그래서요? 남편은 새벽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걱정돼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소연은 울음을 삼켰습니다. 남편이 저를 밀었어요. 너 때문에 다 망했어. 결혼은 실수였어. 그 말과 함께요. 그럼 남편이 먼저 당신을 밀었다는 말입니까? 네. 저는 난간을 잡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 손을 떼었어요. 순간적으로 남편의 팔을 붙잡았지만 우리 둘 다 균형을 잃었어요. 그 다음은요? 남편이 떨어졌어요.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그럼 실족사입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밀었는지 그가 떨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을 것 같았어요. 상황이 저를 범인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검사는 증거 봉투를 꺼냈습니다. 롤렉스 시계였습니다. 이건 왜 가져갔습니까? 소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이었어요. 시신은 들고 나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계만 가져왔어요. 그건 범죄 현장의 증거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버릴 수 없었어요. 그건 마지막이었어요. 12월 15일 검찰은 박소연을 구속했습니다. 혐의는 과실치사, 사체유기, 증거인멸이었습니다.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박소연은 창밖의 겨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6개월의 도주, 남편의 시계, 그리고 사라진 예지연인. 모든 것은 그녀를 향한 의심의 그림자를 더 짙게 만들었죠.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옥상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제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었지요. 2004년 4월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입니다. 방청석은 만석이었습니다. 기자들, 유족들, 그리고 이 사건을 지켜보려는 시민들로 가득했지요. 이 재판은 2004년 봄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포털 다음과 네이버에는 푸켓 신혼부부 사건이 매일같이 메인에 걸렸습니다. 잠시 뒤 재판장 이철수 부장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피고인을 입정시키세요. 문이 열리고 박소연이 들어왔습니다. 파란 수감복을 입고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6개월 전보다 10kg은 빠져 보였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검사 박준영이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박소연은 2003년 6월 11일 새벽 태국 푸켓에서
남편 김현수 씨를 살해하거나 과실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시신을 방치하고 증거를 인멸한 뒤 6개월간 도주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유족석에 앉은 이순자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아들 돌려내.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정숙하십시오. 다음 소란 씨 퇴정 조치합니다. 변호인 김태영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히려 피해자였습니다.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려다 벌어진 불행한 사고였습니다. 검사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피해자라면서 6개월간 도주하고 사망자의 시계를 품고 도망쳤습니까? 그게 피해자의 행동입니까? 법정 안공기가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푸켓 경찰 폴 경감이었습니다. 그는 태국 현지에서 화상으로 증언했습니다. 2004년 당시에는 드물던 방식이었죠. 6월 11일 새벽, 리조트 옥상에서 부부가 다투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CCTV 영상이 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영상에서 누가 누구를 밀었습니까? 흔들림이 심해 확실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고 그 후 한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김현수 씨가 소연아라고 외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떨어지며 부른 것일 수도 있고 아내를 구하려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법정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리조트 직원 쏨차이였습니다. 그 역시 화상으로 증언했습니다. 그 부부 근처를 계속 지켜보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며칠째 같은 호텔을 배회하더군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한도윤 씨 말입니까? 네.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멀리서도 눈이 자주 마주쳤어요.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느낌은 증거가 아닙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은 사실만 진술하십시오. 세 번째 증인은 법의학자 탄원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서울 법정에 섰습니다. 사인은 추락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과 장기 파열입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등 부분의 혈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탄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추락 중 바위에 부딪혔거나 혹은 뒤에서 밀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가능성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지요. 네 번째 증인은 박소연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사입니다. 남편을 해칠 리가 없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딸의 예지연인 한도윤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네. 1999년에 사귀었지만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그럼 왜 남편에게 숨겼습니까? 아마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겠지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섯 번째 증인은 김현수 씨의 대학 동기 이승호였습니다. 현수는 아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결혼 전날 저에게 소연이는 내 전부야라고 말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가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온순했습니다. 목소리 높이는 일도 없었어요.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배신감은 사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유도신문입니다. 인정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4월 21일 두 번째 공판. 박소연이 직접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7년을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행복했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사랑했다면 왜 예지 연인을 숨겼습니까? 부끄러웠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끝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도윤 씨는 당신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가 푸켓에 있던 건 우연입니까?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믿어주세요. 검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 새벽 옥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남편이 제 미니홈피에서 도윤 씨의 댓글을 봤어요. 그때 그 바다 기억나? 그 한마디 때문에. 남편은 우리가 다시 만난 줄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남편을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박소연의 외침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밀었어요. 저는 난간을 잡았고 둘 다 비틀거리다 남편이 떨어졌어요. 당신이 민 건 아니었습니까? 아니에요. 잡으려 했어요. 정말이에요. 검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망쳤습니까? 무서웠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제가 도망친 게 죄라면 그건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시계는 왜 가져갔습니까? 소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건 남편의 마지막이었어요. 절벽 아래에서 시계만 남아 있었어요. 버릴 수가 없었어요. 4월 28일, 세 번째 공판. 결정적 증거가 재생되었습니다. 어두운 옥상, 다투는 두 사람, 그리고 흔들리는 카메라. 소연아, 절규가 울렸습니다. 잠시 뒤 영상은 끊겼습니다. 법정 안은 숨이 막히도록 고요했습니다. 이순자 씨가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 돌려줘. 눈물의 소리가 법정 천장에 울렸습니다. 5월 12일 마지막 변론.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남편을 사망케 하고 증거를 은폐했습니다.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고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변호인이 차분히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입니다. 그녀는 살기 위해 몸부림쳤을 뿐입니다. 도망친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5월 26일 선고 공판. 법정은 다시 가득 찼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소연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살인죄는 무죄입니다. 고의와 계획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실치사, 사체유기, 증거인멸은 유죄로 인정합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너무 가볍다. 이순자 씨가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판결입니까? 내 아들이 억울해요. 판사는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퇴정 조치합니다. 박소연은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인 여자, 도망친 살인자. 인터넷은 그녀를 향한 비난으로 불탔습니다. 얼굴과 이름이 퍼졌고 그녀는 다시 사라졌습니다.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옥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누구도 지금도 알 수 없지요. 다만 분명한 건 그녀의 삶이 그날 이후 멈춰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요. 2005년 여름, 태국 푸켓 시뷰 리조트 옥상에 작은 명판이 세워졌습니다. 김연수를 기억합니다. 1972-2003점. 그 문구는 어머니 이순자 씨가 직접 새긴 것이었습니다. 푸켓의 바람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날의 바다는 아직도 차가웠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새벽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지요. 한도윤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록에서도 기억에서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박소연은 이름을 바꾸고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가장 잔혹한 얼굴로 변하지요. 재판이 끝난 후 박소연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미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쩌면 잡으려던 손이었을지도 몰라요. 이제 와서는 알 수 없어요. 그 말은 곧 그날 옥상에 남겨진 진실의 무게였습니다. 2003년의 여름, 푸켓의 바다는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진실도, 사랑도, 그리고 두 사람의 이름도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그리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마음을 나눌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르겠지요.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진실의 조각을 함께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기억을 이어가 주세요.